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밖에 기업 부스들도 운영 중입니다. 아직 다 못 보신 분들은요, 오후 세션 중간 쉬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2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기업 강연 순서인데요. 먼저 오픈소스 컨설팅 김봉수 이사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점, VM과 컨테이너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픈소스 컨설팅의 김봉수입니다. 일단 이번 세션의 제목은 상당히 길죠. 지어놓고 보니까 읽을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환점, VM과 컨테이너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하게는 VM과 컨테이너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라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틀라시안 관련 제품들, 그 다음에 에자일을 통한 일하는 문화에 대한 컨설팅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중에서 오늘과 관련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관련돼서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아시는 오픈스택,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세 기반의 렌처나 하베스트를 통해서도 고객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 및 서비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의 목표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하는데 이제 벤더 종속성이 없이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이아스와 파스가 통합 환경으로 구현되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VM과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손쉽게 통합돼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존의 인프라들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예전 좀 오래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웹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한다라고 봤을 때 웹 서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와스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반적으로 요새는 모놀리틱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구조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놀리틱이라는 얘기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환경들은 보통은 물리 서버에서 구현이 돼서 이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 간의 연결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다 보니 이런 연결을 위해서 서비스 레이어라는 걸 통해서 연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점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잔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상화에 대한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하나하나가 덩치가 점점 커지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고 서비스가 붙고 하다 보니까 덩치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빌드하고 배포하는데도 여러 관련 담당자들이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로드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운영상으로 넘어왔을 때도 특정 기능에서 발생된 장애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계속 붙여왔던 이런 서비스들을 잘게 쪼개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커가 이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시장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MSA를 고민하는 기업이나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가상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시장에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이제 좀 더 이제 기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떤 펑션 단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버 리스 환경까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항상 최신의 아키텍처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OTT 업체에서 비디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모놀리틱 구조에서 MSA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MSA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있던 비디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다 보니까 하나의 비디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들에서 로딩을 하는 시간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처리 시간에 대한 지연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MSA로 가는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됐던 거죠. 여기서 하는 시사점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 어떤 구조에 어떤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해야 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은 어떠한 워크로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폭넓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을 만나시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술 혁신의 촉진인 거죠. 기존에 있던 환경을 좀 더 이슈나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슈, 그 다음에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통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효율성의 증대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기술적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단에 소개해드린 예처럼 우리 시스템에 맞는 인프라 아키텍처는 무엇인가? MSA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모놀리틱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가상화 환경이 VM 기반의 가상화 환경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도입한다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도 일단 기술의 복잡성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일단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체는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기술의 단순성입니다. 기술의 단순성이라는 게 기술의 레벨이 낮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구현하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단순성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술의 단순성은 운영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어떠한 편의성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이라는 것은 항상 비용에 대한 이슈를 항상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기존에서부터 해왔던 서버 가상화 환경을 좀 더 여러 대 늘려가면서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벤더의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작은 규모에서 좀 더 손쉽게 구축하기 위해서 HCI 기반으로 좀 더 손쉽게 아키텍처를 단순성 있는 아키텍처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오른쪽의 두 개의 부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좀 더 단순한 HCI 기반으로 단순한 아키텍처로 여러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HCI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기존의 인프라 환경들을 생각하시면은 내부적으로 서버만 도입하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전통적인 아키텍처로 구현한다라고 봤을 때는 3티어 구조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서버나 스토리지에 대한 별도의 설계를 통해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3티어 구조가 됐을 때는 각각의 레이어별로 설계도 필요하고 각각의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순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HCI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HCI 같은 경우 간단하게 하나의 X86 장비에서 그 안에 있는 컴퓨팅 자원이라든지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할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다만 기능적으로는 VM을 위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는 기존의 HCI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VM을 구동하기 위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쿠베버트라는 컨테이너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는 아닌데 하이퍼바이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쿠베버트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솔루션으로 HCI
위에서 이제 VM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쿠베버트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VM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관리의 단순성과 그 다음에 오픈 소스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적인 부분의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없이 손쉽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수세 하베스터와 수세 렌처라는 두 가지 제품으로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베스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HCI,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서 이제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렌처 같은 경우는 렌처를 기반으로 VM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 하베스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린 x86 일반적인 장비에 CPU나 메모리와 같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펙만 맞춰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의 종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체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서 일단은 설치가 쉽습니다. 그냥 x86 장비에 USB 인스톨 파일을 다운받아서 꼽은 다음에 몇 가지 OS를 설치하듯이 설정만 하게 되면 10분에서 20분 내에 하나의 장비가 세팅이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는 3개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는데 보통 1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까지는 세팅이 끝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보시면 그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리눅스,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과 같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한 번의 설치로 모두 다 설치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VM을 기본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만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비저닝도 가능합니다. 물론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앞단에 말씀드린 렌처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VM과 컨테이너가 모두 확장성과 유연성 그리고 즉시 사용 가능한 이런 즉시성까지도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장점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렌처를 통해서 이제 이런 하베스트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 관리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인프라 환경에서 하베스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VM과 컨테이너를 렌처를 통해서 웹 UI상으로 클릭만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러스터. 요새는 사실 그런 인프라 환경들 자체가 내부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또 퍼블릭에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인프라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처라는 관리 도구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클러스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 클러스터라든지 클러스터 서비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그 컴퓨팅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거기에 직접 배포하고 관리하는 환경까지도 웹 UI상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데모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베스터의 지금 보시는 화면 하베스터의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로그인하면 처음으로 보게 되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다양한 모니터링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스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노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CPU, 스토리지,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메뉴로 넘어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도 손쉽게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파나 기반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라파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 백단에서 프로메테우스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VM 레벨까지도 어떤 상태나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대시보드에 대한 템플릿이 몇십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하이라키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해가면서 좀 더 세부적인 지표들을 갖다 확인하면서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처를 통해서 VM을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렌처는 말씀드린 대로 VM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갖다가 다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베스트에 들어와서 이제 VM을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VM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VM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걸 사용해 보셨으면 비슷한 화면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VM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와 같은 정보,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 내에 내가 원하는 환경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베스터가 처음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런 환경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 골든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보통 대부분 라이센스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사용하시는 리눅스도 제한적인 경우들도 조직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그런 이미지들을 갖다 올리고 나면은 이와 같이 손쉽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웹 콘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는 부팅이 아직 끝나지 않은 VM을 로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팅 화면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웹의 터미널 콘솔 기반의 이런 터미널 환경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외부에서도 만약 접속할 수 있는 IP 대역이다라고 하면은 접속해서 이런 터미널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이 노드 장애 시에 이제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능입니다. 일단은 VM을 운영하시다 어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시다 보면 물리적인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특정 VM에서 장애가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2번 노드의 물리적 서버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걸 인지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unavailable 상태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상태가 1, 2분 정도 체크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코던 상태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스케줄링, 어떤 VM을 배포하기 위해 스케줄링 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까지 인지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에서 여기 있는 VM을 살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노드로 자동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VM을 정상적인 환경으로 이동하는 부분까지도 손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수분 내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빨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하베스터의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하베스터에서 클러스터를 배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동에서 kubectl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CLI 환경에서 배포도 가능하고요. 물론 그게 익숙해서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하베스터에다가 클러스터를 갖다 UI상에서 이와 같이 클러스터 이름을 넣고 이렇게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에서 이름을 입력을 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뭐 컨트롤 플레이는 몇 노드를 할 것이며 워커 노드를 몇 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내가 이걸 어디에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베스터에 배포할 것인지 아니면은 퍼블릭에 있는 어떤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컴퓨팅 환경에 배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특정 지정된 계정으로 인증 정보를 입력해 놓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동일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는 하베스터에 배포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제 백단에서 이제 프로비저닝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의 현재는 그 컨트롤 플레인 하나에 그 워커 노드 3개에서 총 4개의 서버가 필요하다고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는 클러스터 목록에선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M 환경에서 해당 목록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VM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VM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VM 안에 클러스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패키지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다 인스톨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화면에서는 데모에서 별도로 나오지 않지만 kubectl 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까 같이 웹 콘솔과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CLI 환경이 바로 웹상에서도 바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렌처에서 하베스터 VM에 이제 엔진엑스를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일단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엔진엑스를 배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야물 파일을 만들어 갖고 어떤 어플라이나 크리에이트 명령어를 옵션을 줘 갖고 이제 배포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디플로이 형태로 내가 지정한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플로이먼트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설정한다면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이 기본적으로 명령어로 CLI 환경에서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UI상에서 손쉽게 클릭과 입력만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제 엔진엑스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엑스 환경이 제공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안에서는 서비스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백단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내가 접속하기 위한 IP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설치된 엔진엑스 환경에 바로 웹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이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까지 구성된 이미지로 배포했다라고 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화면들이 바로 뜨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뜨는 화면까지 어플리케이션 뜨는 화면이 좀 뒤에 나오는군요. 그 전에 만약에 디플로이나 이런 것들 내가 이미지를 개선했다라고 하면 리디플로이 기능도 메뉴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어떤 레파지토리에 그 개발이 끝난 걸 레파지토리에 다시 올리고 난 다음에 리디플로이 버튼만 누르면은 해당 이미지, 최신 이미지를 갖다 다시 가져와서 디플로이 하는 기능까지도 이제 UI상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내용은 VM과 컨테이너,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했을 때 이와스와 파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기능상으로는 VM과 컨테이너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수세 하베스터와 렌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안에서 보통 컨테이너가 이제는 각광을 받으면서 보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컨테이너 전용 보안 툴인 뉴벡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갖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봉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아콘소프트 이영수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Y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가 안내하는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콘소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파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칵테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아콘소프트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칵테일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콘소프트고요. 저희 여러 파트너들 또 저희 모회사인 나무기술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정된 시간인데 오전부터 세션을 들으면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너무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요 기업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아마 이 기사를 이제 10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세상을 다 먹는다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일 먼저 배포가 됐던 기사인데, 이 의미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나온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게 탄생했고 모바일, 소셜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면서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탄생을 했죠.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회사 혹은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우리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챗GPT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2022년 말 23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AI 안 쓰면은 난리 나는 거죠. 아마 기업에 있는 CEO분들 혹은 이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챌린지를 받고 계실 거예요. 야, 우리 AI 해야 되는 거 아니야? AI 안 하면은 야, 회사 거덜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아주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AI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고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또 기업 내에 우리 모든 전반적인 환경으로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 AI가 세상을 먹어치우는 시대가 된 거죠. 한 2주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사실은 이 기사를 한국에서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서울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되게 놀랍죠. 그리고 저희 다음이 일본인 것 같아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정부나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스타트업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고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접했어요. 이 소식은 정말 진짜 좀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소식이죠.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다운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로부터 한 몇 달 후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10,000개의 시스템을 전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꾸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발주를 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발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고민들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SI 회사들한테로 나가요. 왜냐하면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럼 그 SI, 즉 수행을 해야 하는 SI 회사들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되어 있는 어쩌면 가장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플랫폼 혹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마존 전자상거래는 시작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오늘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CI/CD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상으로 설계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뭐 클러스터, 컨테이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기술을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마이크로 서비스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하나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 블록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조립하면 차도 되고 어떻게 조립하면 비행기도 되고 기차도 되고 집도 되고, 그죠?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는 환경, 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깍두기처럼 쓸어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하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뭐 하나가 잠깐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 형태의, 아까 우리 크라리온의 그 박 대표님이 컨테이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데브옵스는 말 그대로 개발한 사람들이 운영까지 한다. 그래서 요 각각의 깍두기 하나씩을 한 팀이 혹은 작은 하나의 팀들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제가 예전에 듣기에 1초에 7번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거든요. 1초에 7번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규모도 커졌을 거고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 CI/CD, 즉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근데 이 말은 쉬우나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든 업무에 다 적합한가? 근데 좀 전에 정부의 10,000개의 시스템을 전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맞는 업무도 있을 거고 맞지 않는 업무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발라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쪼개져서 여러 팀들이 여러 컴포넌트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런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 기반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의 취약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애자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된 게 바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하고 달리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뭔가의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팀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같이 주고받지? 어떻게 뭔가를 같이 릴리즈를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협업이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지만 이런 회사들은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확장성.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K-팝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 K-팝 스트리밍 하는 회사는 평상시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와서 철진한 혹은 뭐 엊그저께 했던 그런 동영상들을 보겠죠. 그런데 누군가 어느 아이돌이 갑자기 라이브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전 세계에 중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플랫폼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학교 시스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수강 신청하는 날 퍼지는 일,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처리해 줘야 될 아주 펀더멘털한 기술들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 기술이 예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흔히 얘기하는 파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 하기 위한 그 영역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전에도 보셨듯이 인프라를 관리해야 되고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줘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증가를 하고 확산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 뭐 이런 모든 것도 위아래로 점점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향후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엔진이다. 근데 그 엔진이 여러 개의 그동안 쪼개져 있던 펑션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올인원 형태로 탑재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싱글 올인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모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요. 리소스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AWS에서 쓰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가 웃기는 게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가격이 점점 많이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거 갈아타면 될까? 분산시켜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 뭐 일부 이제 오퍼레이션 관점이나 아야스 관점에서는 CMP라고 하는 기능 혹은 피놉스라고 하는 기능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한 덩어리에 몰려들게 되면은 좀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하고 배포하고 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아마 AI가 컨트롤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 우리 지금 LLM 같은 경우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도 왜 사람이 굳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그냥 AI가 딱 에이전트에 서 있다가 이상 있는 것들을 얼러트 주고 지가 1차 조치를 할 수 있거나 스케일업, 스케일 뭐 다운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AI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은 계속 아마 좋은 기능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이제 기술적으로 위아래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이 횡적으로도 확산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뭐 네이버나 AWS에다가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미터기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안 써도 기본 요금은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니? 안 쓰면 돈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서버리스 테크놀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여러분들 요즘 음식점에 가시면은 로봇들이 많이 서빙을 하잖아요. 로봇 자체가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로봇과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동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시도들이 이미 미국에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AI 오늘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이 진화할 미래의 모습일 거다. 자,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뭐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 요즘 제일 핫하게 돈은 안 되지만 가장 핫한 게 SaaS를 만드는 회사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자, SaaS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SaaS용 애플리케이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SaaS라고 하는 건 서비스잖아요. 한번 만들면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해야 돼요. 그 얘기는 자연적으로 데브옵스 환경에서 CI/CD라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이 할 것이냐, 플랫폼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런 쪽에 많이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즉 앱 현대화를 하는 것도 클라우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과제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것이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나오고 있는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뭐뭐뭐 사업, 뭐 이런 쪽도 요즘 바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GPU라고 하는 게 아주 미묘하잖아요. 요즘 GPU는 살래도 살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리고 돈을 줘도 갖다 주지 않는 아주 이상한 요물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U를 최대한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GPU를 혁신적으로 쉐어링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쉐어링하는 것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당연히 클라우드의 활용 점정은 클라우드는 쓰면 쓸수록 비용을 리스케일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또 용도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 같은 역할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사례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건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례예요. 넷플릭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가장 키 테크놀로지는 퍼스널라이제이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보고 싶은 비디오 장르만 내가 로그인하면 보여주게 하는 기술이었는데, 그때 넷플릭스는 모놀리틱 형태로 시스템을 오픈을 시켰죠. 사용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좋아지면서 넷플릭스는 심각한 봉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밑빠진 하마, 끊임없는 이 돈 먹는 하마의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인력 비용,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때 론치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넷플릭스가 심각한 고민 끝에 전체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 바꾸는 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6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6개월 만에 하라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은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근차근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깍두기 같이 레고 블록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프로젝트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잘게 쪼개서 한 방에 이만한 거 다 갈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별도의 모듈로 쪼개보자. 뭐 이런 시도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넷플릭스는 이렇게 하고 나서 4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비용, 그다음에 온타임 서비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커스터머 만족. 이 4가지의 4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얼마? 600불 정도 되죠? 네,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재밌는 비디오인데 조금 철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차가 2대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사고를 당한 차고 하나는 사고를 낸 차예요. 사고를 당한 차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고를 낸 차는 지금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고 당한 차의 실제 AI 컨택 센터가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움직여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No. It's just construction. That's all. No. I'm not driving. Are you okay? Yeah, you? I'm good. Oh no, not you. Listen, I'm gonna have to call my agent. I'm Mr. gonna get Burton? right back to you. Mr. Burton, this is Insure Corp. We've received sensor data that indicates you were in an accident. Are you injured in any way? I'm not injured, no. Is anyone else injured? I don't believe so. Okay, where's my agent's number? We have pinpointed your location and we are showing your car is not drivable. So we are dispatching an Uber car to take you to your destination. That would be great. I'm pressing 1. English. ENGLI. English. May we give your coordinates to our appraiser drone to perform the appraisal? Absolutely. We have received the photos, assessed the damage, authorized the repair, selected a qualified repair facility, and have dispatched a tow truck to take your vehicle to that facility. Perfect. Yes, hi, this is... Yes, I'll hold. We have looked up the other vehicle's insurance, transmitted the appropriate data to create the claim, and filed the California SR1 accident report. Can you confirm the information is correct on your phone, then hit the accept button? I'll check it right now. Okay, all done. Thank you. Your Uber car is arriving now. I see it coming. Accident, not payment. Accident. Your tow truck should be there now. Don't forget to leave your keys in the vehicle. Thank you for using Insure Corp.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되는 이유 좀 더 명확해졌을까요? 우리 계속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 언제 받을지 모르는 전화를 붙잡고 있는 시대에 계속 붙잡혀 계실 건지, 아니면은 모든 서비스를 알아서 해주는 시대로 점프업을 할 것인지, 바로 거기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직관적인 자료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픈바로 김영주 부사장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 집이 상계동인데
그 전국에서 제일 1등이 많이 나온 로또 가게 아시나요? 제가 오늘 그 퀴즈가 중간에 2개 정도 있는데요. 그때 답을 맞춰주시면 제가 로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밖에 나가시면 저희 부스가 있는데 로또 뽑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참여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네이티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크라우드 네이티브를 누가 시작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크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자나 운영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서버 대수가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람이 볼 수 없는 수준의 서버와 서비스 간의 연결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닙니까? 매크로 서비스가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가 더 복잡해져 갖고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뭘 모니터링 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IT를 보면 시스템은 점점 커지고 비용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사람을 더 뽑기는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개발자를 뽑아서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동화로 갈 수뿐이 없죠. IT는 더더욱 소프트웨어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크라우드 네이티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라우드 네이티브는 과연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거는 구글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글의 지메일, 유튜브, 구글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다 컨테이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3년부터 그 컨테이너로 운영했던 경험,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쿠버네티스라는 오픈 소스를 세상에 이제 세상에 전달했죠. 그래서 구글은 지금도 매주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를 새로 생성하고 지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상화도 아니고 물리 서버도 아니고 리눅스도 아니고 유닉스도 아니고 컨테이너에서 구글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구글의 과거입니다. 2003년도에 구글은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구글이 연도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보시는 건 처음엔 몇 대 안 됐죠. 점점점 해서 2008년도에는 250만 대, 2016년도에 250만 대의 서버가 있었는데 그러면 구글이 2003년도, 2008년도에도 뭐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에 하드웨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걸 사람이 직접 가서 고치거나 뭐 물론 하드디스크 교체 같은 거 했겠지만 그런 서버의 문제가 서비스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또 서버 대수가 많아지고 서비스의 크기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를 더 뽑거나 운영자를 더 늘리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글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란 기술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보그, 그 다음에는 오메가,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오픈 소스로 발표해 갖고 현재는 구글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이렇게 운영했던 지금 보시면 여기 보그 그림이 보이실 텐데 보그의 아키텍처입니다. 보그의 아키텍처가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랑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구글은 서비스가 늘어나고 서버가 늘어나더라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IT가 자율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 구글이 그 자기네의 그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오픈소스로 제공한 게 쿠버네티스고 이 쿠버네티스가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크라우드 네이티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 그 크라우드 서비스 모델이죠. 이아스는 가상화까지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아스를 우리가 할당 받으면 OS를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구글이 제공한 쿠버네티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파스부터 시작하죠. 파스라는 거는
그 컨테이너 기반의 OS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스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개발만 할 뿐 그 밑에 인프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개발만 하면 되고 인프라를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바로 파스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기업들이 오늘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파스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파스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술인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데모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 하드웨어는 베어메탈 물리 서버에서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적도죠. 여기 보시면 가상화의 개수하고 컨테이너 개수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집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같은 업무를 훨씬 더 많은 컨테이너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사용률, 활용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베어메탈과 가상머신,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술의 비교인데 가장 큰 차이점, 컨테이너 기술과 가상화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OS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OS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OS가 없어지면 일단은 OS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OS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금까지 OS를 다 설치해서 컨테이너는 OS가 없습니다. OS가 없으니까 OS 라이센스, OS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 그다음에 OS에 대한 보안 관리. OS가 있으니까 OS의 접근 제어도 필요하고 OS의 로깅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에는 O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팅 시간도 없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오토 스케일링에 유리하다는 게 바로 OS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를.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컨테이너와 가상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같은 업무, 우리가 웹서버를 가상화로 운영할 때랑 컨테이너로 운영할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가상화일 때는 OS가 있기 때문에 내렸다 올리면 리스타트 시키면 OS 부팅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OS 부팅 시간이 이제 몇십 초나 뭐 그 몇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업무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를 가상화에 하나 설치하고 또 컨테이너로 실행시킵니다. 즉 컨테이너부터 실행을 시키는데 컨테이너는 아마 OS가 없기 때문에 실행하자마자 바로 브라우저를 누르면 웹 서비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는 OS가 다 부팅되고 웹 서버까지 올라가야 웹 서버로 그 URL 누르면 브라우저 브라우저 응답이 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는 1초 이내, 그다음에 가상화는 50초 이내.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이아스에서 오토 스케일링 되는 거하고 파스 플랫폼에서 오토 스케일링 되는 거하고 같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컨테이너는 OS가 없기 때문에 즉각 반응해서 바로바로 오토 스케일링 되고 오토 힐링 됩니다. 근데 가상화는 OS가 필요하기 때문에 OS에 대한 부팅 시간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디스크나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낭비가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오셨으면 뭐 온나라라는 중앙부처 또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그 정부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쓰는 그룹웨어를 이제 온나라라고 하는데 이 온나라 플랫폼이 이제 CentOS에 쓰시는 고객도 있고 레드햇 리눅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CentOS 단종에 의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거를 다른 로키OS나 뭐 레드햇 리눅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리눅스에서 저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컨테이너 OS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컨테이너로 온나라라는 업무를 한번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OS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없어진 OS에서 뭐 그냥 이름만 여기 보면 이제 명령어만 그 선언문만 바꾸면 센토에서 레드햇 리눅스로 레드햇 리눅스에서 뭐 로키OS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데모입니다. 컨테이너는 OS가 없는데 지금 뭐 우분투니 뭐 레드햇 리눅스니 이게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이느냐? 커널이 없는 거고 사실 그 와스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OS에 대한 참조가 있기 때문에 OS라고 명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만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커널들은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온나라 어플리케이션 그룹웨어에 그 OS를 여러 OS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컨테이너로
어떤 업무를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나하나 레드 리눅스, 우분투, 로키 리눅스, 알파인 리눅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OS 베이스 OS가 서로 다르구나. 근데 서로 다른 베이스 OS에서 똑같은 업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한번 컨테이너로 뭐 레드 리눅스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떤 문제 때문에 센트OS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 업무만 바꾸면 됩니다. 거의 1, 2초면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OS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뭐 다른 OS로 바꾸는 것보다 컨테이너로 바꾸는 거 우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지고 기준으로 가지고 앞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표준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도 정부 서비스는 클라우드 혁신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처에서 정부24 세월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 장애가 아닌 일부 장애로 머무를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가 나더라도 그 원인을 빨리 찾고 또 무정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을 그 장애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 사업들이 여러 건이 나와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에 쭉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행정 업무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네 가지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나 컨테이너로 돼 있으면 상호 운영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질 뿐이 없습니다. 아까 컨테이너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담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돼 있으면 MSA로 하면 일부의 장애로, 그러니까 전체 장애가 아닌 일부의 장애로 다른 장애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시스템 모니터링 중심이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정지 서비스로 운영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정지 서비스로 해서 이중하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본적으로 무정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서비스 무정지가 가능하고,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려면 파스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파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이 빨리 구축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아까 구글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가 늘면 늘수록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IT가 자동차처럼 자동차의 자율주행처럼 잘 운영되려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자동화해서 운영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꼭 돼야 됩니다. 데모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컨테이너로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담으면 OS도 없고 어디든 이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업무를 프라이빗, 그러니까 우리 전산실 또는 데이터 센터에 놓고, 또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놓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양쪽에 이미지로 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에서 컨테이너, 퍼블릭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할 때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프라이빗은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조금만 늘고 퍼블릭은 많이 드는 시나리오로 했고, 지금 보시면 부하가 들어오면 관리자의 개입 없이, 그죠? IT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홈페이지는 2개에서 3개로, 퍼블릭에 있는 것은 3개에서 7개로 늘어가는 거 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부하만 줬을 뿐 관리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VM이나 물리 서버 또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라도 이렇게 즉시 자율적으로 확장되고 자동 확장되고 자동 축소되려면
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DR 시스템입니다. DR.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똑같은 홈페이지 업무를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도 두고 또 퍼블릭에도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 전체 그 정전이 나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제 장애가 났다는 겁니다. 장애가 나면 당연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GLSDB에 따라서 그 부하가 퍼블릭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 전체가 장애 나더라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축해서 운영하면 고객은 또는 대국민은 서비스의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로또 퀴즈입니다. 제가 이제 오픈마루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희 제품의 그 탄생, 저희 APM 제품의 탄생 목적이 파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니터링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스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제품, 저희 회사 제품명 혹시 아실까요? 혹시 손 드시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오픈마루입니다. 뒤에는 모니터링 제품명입니다. 부스에도 있었을 텐데. 예, 저기 손. 아우, 감사합니다. 저기, 네, 저기 끝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5년 뒤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5년 뒤에 IT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아서 차에 교통지도를 갖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본 적이 없고 뭐 그렇진 않고요. 제가 처음에 운전했을 때 차에 교통지도, 도로지도를 갖고 다니고 뭐 전화번호도 집에 있었던 기억도 있고 여기 CD도 있고 필름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거의 바뀌었죠. 혁신이라는 것은 빽이 없습니다. 혁신을 한번 경험하면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건 너무 많은 걸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존 거는 아예 기억조차 나지가 않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IT계의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빽이 있네요. 빽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푸티 우리가 어드민이면 IT라면 잘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서버에 문제가 있으면 또는 배포를 하려면 SSH 터미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해서 무슨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아까 OS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컨테이너로 하면. 그럼 이 푸티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IT는 너무 대수도 많고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기 때문에 이런 터미널을 접속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점점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또 지금 보면 옆에 뭐 제이보스 어드민 콘솔이나 웹로직 어드민 콘솔 같은 UI가 있는데 컨테이너로 되면 이런 와스가 컨테이너 당기면 어드민 콘솔을 빼버립니다. 어차피 어드민 콘솔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엔진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어드민 콘솔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와스 담당자가 어드민 콘솔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있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플랫폼 운영자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아까 OS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일 내가 뭐 사무용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쓴다면 그것만 쓸 수 있다면 사실 OS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로 되면 어떤 OS는 그냥 선언만 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OS죠. 컨테이너에 담기면. 그래서 앞으로 OS도 없습니다. OS가 없다는 건 OS 보안 솔루션도 필요가 없죠. 컨테이너 담기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차량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일 위에 게 모델 Y입니다. 테슬라 모델 Y. 그 밑에 건 이제 BMW 5 시리즈인데 우리가 앞으로 차를 운영할 때 자율 운영 쪽으로 합니다. 노령화도 되고, 그죠? 그럼 이런 자율 운영을 할 때 대시보드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테슬라에는 시동 버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운영을 모토로 그 비전을 삼고 차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계기판에 속도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은 더 운전을 못하거나 사고가 더 많거나 그럴까요? 그래서 IT가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IT도 이제는
자율 운영 쪽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 IT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동영상인 줄 알았는데 자율 운영에 말씀해 주세요. 쿠버네티스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부하가 들어오면 알아서 늘고 줄고, 장애가 나면 자동 치유라고 해서 오토링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서비스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클라우드가 되면 IP가 사실 스태틱하게 활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IP를 활당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도 자동화돼야 되고, 내가 업무를 배포할 때도 예전처럼 무슨 공지를 띄우고 지금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 뭐 다음에 사용해 주시오 이러면 안 되죠. 무정지 서비스로 자동으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다 자율운영하는 거죠. 과연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오늘 그 소개드린 여기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의 파스 플랫폼은 이런 IT 자율 운영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자동화가 지금 안 돼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뒤에 내용은 저희 회사, 작년에도 제가 저희 회사 제품 소개를 못 드렸거든요. 올해도 못 드리는데, 여하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아까 테슬라 모델 Y 그것도 보여드렸지만, 자동차가 자율 주행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IT 운영에 있어서 과외자 개입 없이 IT가 네 글자죠. 자율주행이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면 자율주행처럼 IT도 네 글자입니다. 저 끝에. 예, 자율운영.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할 내용은 많으나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영주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되는 세상이 도래했네요. 이번엔 티맥스 클라우드 탁성범 부사장께서 공공 클라우드 미래 방향과 그 해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맥스 클라우드 탁성범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 파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실제 앞에서 많은 파스 플랫폼과 MSA 컨테이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그 이아스와 요즘 그 파스 플랫폼과 또 AI 관련된 슬라이싱 관련된 저희 제품들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을 거창하게 드렸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많은 그 국정자원이나 또 뭐 그 공공 클라우드 CSP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이 화두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왜 이아스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도 올라가고 사스도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AI의 많은 그런 환경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제 근간이 되는 이아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4월 중순에 한번 났고요. 그 주에 똑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간에 쌀과 자동차의 개방은 있었지만 사실 클라우드 부분들은 계속 막아왔습니다. 워낙 글로벌 빅테크, 뭐 AWS, MS, 구글 같은 빅테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내 CSP 업체가 일정 이상 어떤 역량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막았는데 이번 4월 달에 실제 CSAP라는 그런 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기 전에 보안 적합성 검사가 필요한데, 그 즈음에 다 보안 적합성을 위한 것들이 그 세 개의 글로벌 빅테크에 열렸고 한 이틀 후에 그 CSAP라는 그 인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국내 9개 기관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대폭 단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훗날에 보면은 이전에 쌀 개방도 있었고 자동차 개방도 있었지만 2024년 4월 말에 이런 결정이 났던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글로벌 CSP와 우리 국내 CSP, 또 소위 말해서 국내의 어떤 그 업체들과의 경쟁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에 계시는 뭐 그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저희 함께 국내 업체들은 다 아실 텐데요.
CSAP가 변경이 됩니다. 상중하라는 그런 그 이전에는 하나의 그런 인증밖에 없었는데 상중하라는 그런 크리테리아가 생겨서 가장 중요한 내부 시스템, 그 비밀을 유지하는 어떤 기밀 시스템은 상으로 하게 되고 상중하에 따라서 다 기존에 받았던 모든 그런 사업자들도 다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것을 환기하게 되냐면 실제 기존의 상해 그 공공 클라우드 안에서 사실은 국내 그 CSP 업체들 많이 성장을 했고 국가의 지원과 기관 부처의 지원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그 약간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 IDC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국정자원이라 하는데 그쪽에 다 그 기관의 부처의 모든 시스템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고해질 거고 국내 CSP는 글로벌 빅테크가 들어오면서 입지가 아무래도 큰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 9개밖에 없었던 그 CSAP 인증 사업자들도 이런 문호가 열림에 따라서 실제 많은 기관이 그 허락이 되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글로벌 빅테크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장 더 보시면 저 그 왼쪽에 보시면 그 국정자원 그 대전, 광주, 대구 쪽에 있는 그런 그 국가 IDC 쪽에는 상해 업무들이 다 수용이 될 거고요. 실제 또 대구 PPP 센터 그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대구 쪽에 지금 국내 CSP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정한 존 안에서 기관과 부처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 국정자원의 그 국가 IDC와 또 대구 PPP 센터에만 상 업무가 다 수용이 됩니다. 또 사실 기관과 부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진 큰 기관과 부처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꼭 뭐 한국수력 원자력, 뭐 건보 이런 곳들은 또 자체 IDC가 되게 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조금 명확해져야지 사실은 국정자원에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구 PPP 센터에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기관과 부처 속에서 아직 우리는 이하스도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입장에서 선택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길을 갔던 그런 그 다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엔터프라이즈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제일 큰 K은행 또 S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 클라우드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같이 그 글로벌 빅테크의 3사의 모든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또 국내 클라우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제조업의 혁신상 비효율적인 업무들은 다 아웃소싱하면서 그런 어떤 제품 경영에 집중하자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큰 부서들 뭐 S전자나 K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뭐 구글 클라우드, AWS, MS를 쓰다 보니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비용이 절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계속 익스펜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글로벌 CSP나 국내 CSP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다르다 보니까 뭐 어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도 부족하고 우리 자원이 얼만큼 쓰이고 있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지금 아직 기관과 부처에서 도입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델이 정확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는 그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리 다 보았을 때 실제 비용이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조그만 부분까지 들어가겠지만 계속 그 클라우드 그 영역 속에서 계속 그 비용 자체가 익스팬드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자원들에 대한 효율성이 옵티마이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정말 우리 기관과 우리 부처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앞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가상화, VM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가상화입니다. 물리 서버가 워낙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서버나 네트워크나 또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그냥 단일 머신에서 PM에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그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프트웨어 정의를 통해서 서버도 나눠 쓰고 네트워크도 나눠 쓰고 또 스토리도 나눠 쓰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되면서 사실 이전에 있던 퍼펙추얼 라이센스, 그 구축형 라이센스가 다 구독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은행과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도 많이 지금 VM웨어가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의 어떤 1번 단계에 있는
SDC가 지금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은행이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부처에 지금 국정자금도 많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지금 우리가 실제 몸소 느끼고 있는 뭐 국내 클라우드나 또 글로벌 그 CSP의 어떤 애저 서비스의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글로벌리 많은 그 CSP로 갔던 그 많은 은행들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서 좋을 줄 알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컴플렉스 복잡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 있던 어떤 비밀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이 글로벌 전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뭐 TSMC나 아니면 뭐 그런 그 특별한 어떤 기업 IP가 보존돼야 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에서는 퍼블릭으로 다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클라우드는 두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게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레벨과 그 매니지먼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장에 나오겠지만 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코어 플레인, 코어판이 있고 매니지먼트 플레인이 있는데 실제 코어 플레인은 다 지금 글로벌리 그런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KVM이라고 하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커널 베이스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SDDC, 그러니까 컴퓨터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는 그런 코어 엔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또 MS는 조금 다른 상황이겠지만 비슷한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표준을 가지고 실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글로벌 테크의 방향이 되겠고요. 오른쪽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10가지 현상들, 지금 뭐 안정성부터 통합까지 그 10가지의 그런 그 클라우드의 어떤 핵심 기능들을 잘 구현하고 또 운영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실제 코어 레벨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실제 장애 났을 때 어느 부분에 장애 났는지에 대한 문제와 어떤 매시브한 트래픽이 났을 때 트래픽이 스케일 아웃되고 그 자원들이 스케일 아웃되고 스케일인 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그 역량들이 사실은 CSP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영주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스택이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그 네트워크와 스토리 스택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피지컬 머신이 있고 호스트 OS, 아까 뭐 라키라든지 또 뭐 센트 OS 아니면 레드햇 OS 같이 그 물리 머신을 구동하기 위한 그런 그 기본적인 베이스 OS가 있는 거고요. VM 쪽은 버추얼 머신과 게스트 OS, 그러니까 호스트와 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머신을 위한 호스트 OS가 있는 거고요. 그 실제 위에서 뭐 리눅스 계열이나 윈도우 계열을 게스트 OS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 팀엑셀 디자인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VM 기능도 가능하고 파드 기능 그냥 그 베이스 OS에서 그냥 쿠버네티스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들이 어떤 DB 형태로 다 저장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현대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 플레인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건 이미 검증된 어떤 그 오픈된 KVM이라는 기반 하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CSP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사업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단단하게 만드는 부분은 매니지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액세스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라든지 각종 설정에 대한 정보들을 잘 저장해야지 어떤 문제와 이슈가 있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뒷장에 나오겠지만 저희는 KVM 기반과 NFV 기반으로 단단하게 코어 플레인을 만들었고요. 그 기반으로 좀 더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잘 활용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 장도 중요합니다. 실제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안에서 구성하게 되시면 부처 그 기관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부서도 있고, IT 부서도 있고, 뭐 인사 부서도 있는데 각각의 영역마다 어떤 가상화된 서버가 있을 때 서로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정보가 섞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특정한 어떤 부서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죽었을 때도 그 상대방에 있는 부서들의 어떤 서버나 자원들의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기술이 VPC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잘 죽었을 때 페일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설정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버네티스에서 죽었을 때 깍두기처럼 있는 많은 컨테이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그런 설정 정보들을 잘 갖고 있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오디트하고 다시 인스턴스 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뭐 그 광군제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난 그 매시브 트래픽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얼마나 많은 뒷단에서 실제 페이로버 형태가 아니라 그냥 서버로 맡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실제 맡고 있습니다. 실제 이 스택도 스케일러블하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전 세션에 있지만 HCI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요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지자체 데이터 센터 많이 짓지 않습니까? 뭐 김해도 짓고 원주도 짓겠다고 하고 지자체의 모든 그 지자체 장들이 하고 계신데 기존으로 쌓았던 그 스택이 들어왔을 때 확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확장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 자체가 실제 스케일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나 서버 같은 것들이 그 실제 확장의 그런 그 개연성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모던한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프레미스에 기존에 있던 그 피지컬 머신이 있을 것 같고요. 코로케이션 센터에 각 뭐 ISP에서 하는 코로케이션 센터가 있을 것 같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있는 CSP 안에 스택들이 있는데 저희 TMX 클라우드의 그런 스택들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바이저의 기능과 호스트 OS, 베이스 OS에서 파드를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TMX 그룹 너무 잘 아시죠? 뭐 2000년도에 많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27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사실 미들웨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외산에 많은 그런 미들웨어가 있었지만 그 미들웨어를 다 제끼고 제우스한 독보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또 오라클과 컴패터블한 어떤 티베로라는 제품들이 있었고 이런 기반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진정성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있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이퍼바이저와 쿠버네티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최적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나 KT나 NHN 같이 똑같은 거대한 CSP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정 자원이나 아니면 기관 부처의 프라이빗 그 IDC를 원하는 그런 고객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스택을 제공드려서 컴팩트하게 제공드려서 그 업무의 확장에 따라 스케일아웃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나왔는데 맨 하단에 보면 TCP 저희 이름을 지었던 TCP/IP라고 하는 그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TCP/IP가 인터넷의 중요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트랜스퍼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죠. 실제 주었을 때 인풋을 주었을 때 리스판스를 줄 수 있는 릴라이어블한 T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름을 본딴 건 아니지만 TMX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같은 내용들은 그 플랫폼 형태로 얹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와 그 네트워킹과 피지컬 머신과 호스트 OS, 버추얼 머신, 컨테이너까지 전체 스택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정보들, 피지컬 머신에 있는 정보들과 호스트 OS에 있는 정보들과 모든 것들을 DB화시켜서 어떤 문제 발생 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요즘 오픈스택 또 VM웨어 저희 상품들 비교하는 그런 많은 고객의 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오픈스택 단단히 만들어 주셨고 그 기반 속에 만들고 있는데 오픈스택 가져와서 쓰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인력들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실제 안에서 오픈스택이 좋다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과 부처에 맞을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에서 오픈스택에서 만들어진 각종의 펑셔널리티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 기여를 하긴 하지만 누구도 또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오픈스택을 잘 쓰되 그를 잘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그런 스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어 스택은 오픈스택을 쓰되 그 코어 스택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는 어떤 그 신뢰성 있는 회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에 있는 CSP도 코어 엔진 자체는 다 KVM 기반입니다. 그걸 더 그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또 잘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들의 기술이 되겠죠. 저희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저희는 큰 CSP, 퍼블릭 CSP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과 부처에 필요한 어떤 프라이빗 스택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VM 기반에서의 모든 서비스들을 다 그
컨테이너와 MS와 하기는 어렵거든요. 선행돼서 그런 어떤 설계도 필요할 것이고 잘게 쪼개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관과 부처가 지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에는 너무나 그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크레바스 그 간격이 길기 때문에 적절히 어떠한 영역은 하이퍼바이저 VM을 이용한 그런 업무 활용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시범 영역들은 그 실제 MSA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주고도 못 사고 뭐 돈을 맡겨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파드 위에서 AI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그 GPU 카드가 A100이죠. A100 같은 경우는 그 파드 위에서 40장까지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 같은 경우는 그 GPU 서버를 PCI 패스트루라고 해서 한 사람이 점유하게 되면 딴 사람이 못 쓰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진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더 감해서 여러 부서에서 40장까지 쪼개서 그 40장을 뭐 3장 묶어서 10장 묶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들이 엔비디아에서 다 제공하는 기능들이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잘 패키징해서 제공하는 것들은 또 쉽지 않거든요. 이런 기능들도 지금 TCP라는 그 플랫폼 위에 아까 VM 생성과 컨테이너 생성과 GPU 생성 아마 부처에 100장 이상 GPU를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몇 장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GPU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는 와중에 있을 텐데 잘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의 끝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델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델이라는 회사가 원래 VM웨어의 그 모회사였습니다. 근데 결별을 하게 되면서 VM웨어랑 원래 델 서버랑 번들되어 있던 그런 서버였는데 실제 그 스택들이 이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소위 말해서 VM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스택을 찾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저희가 그 스택에 같이 컴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델 서버를 같이 사시면 그 거의 1, 2주 내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VM과 파드와 AI 슬라이싱이 가능한 어떤 프라이빗 기본적인 스택들이 다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모든 그 VM과 쿠버네티스에 있는 정보들을 DB화시켜서 그 DB화시켜서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CMP 구성도 요즘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구글도 쓰시고 AWS 쓰시고 MS 쓰시고 네이버도 쓰시게 되면 그 전체 CMP 꾸미는 것도 어렵습니다. API 방식으로 끌어와서 그 화면에 뿌리는 것들이 어려운데 저희는 그 실제 액세스 가능하도록 DB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SQL 문으로 실제 화면 구성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API 방식의 어떤 CMP 구성보다 훨씬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그 CSP 몰려옵니다. 공공기관에 몰려오고 또 국내 CSP를 쓰자니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안에서 그 기관과 부처 안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충분히 IDC가 있는데 우리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클라우드 센터를 구성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실 텐데 실제 글로벌도 지금 국내 CSP도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환경과 VM 환경과 또 AI GPU 환경들을 다 서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뒤늦게 출발했지만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피칭하고 고객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탁성봉 부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파스 전문 기술 기업 부스에 방문해 보시면 심도 깊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